눈을 뜨자 흰 천장과 먼지가 낀 형광등이 보였고 나는 이곳이 병실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기계어, 무의식으로 들어쉬는 숨의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고 머리는 멍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박혀 있고 나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겨우 상반신을 일으키는 데만도 3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자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고 나는 아무 생각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시 후 철컥하고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난 무신경하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나와 눈이 마주친 간호사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곧 의사 몇 명이 방으로 들어와 내게 말을 건넸지만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의식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H군, 네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 H군, 너는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괜찮을 거야. 의사는 나를 H군이라고 부르며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H군이 누구지? 난 머릿속에서 흘러넘치는 의사의 말을 주워 담으려고 노력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이 빠진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어머니인 듯한 사람과 젊은 여자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H도 아닙니다. 어머니를 자처하는 여자는 다행이야. 다행이야. 라며 울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아이는 나를 보며 오빠, 잘 돌아왔어. 라며 쓰러져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여동생은 없습니다. 3살 많은 대학생 형은 있지만 여동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세요? 라고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소리를 어머니인 듯한 여자와 여동생인 듯한 여자에게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인 듯한 사람은 내게 오늘은 엄마가 계속 같이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의사에게 나는 H라는 사람도 아니고 저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는 여동생도 없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차트를 바라보면서 기억이 영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렇게 날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H군은 2년 가까이 잠들어 있었어. 그래서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구나. H야, 너는 2년 가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 그러니 아직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현실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조차 없어 충격마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는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나를 필사적으로 격려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인 듯한 사람은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충격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갈래요. 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일어나자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무겁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와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겨우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바로 아까 전같이 느껴지는 그날 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포를 느끼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 길에 스치듯 본 거울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살이 빠졌거나 수염이 자랐다거나 머리가 길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그때 나는 심각한 혼란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나는 그대로 한 달가량 입원해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라고 말하는 이들과 여동생이라는 여자, 병문안을 온 친구라는 이들에게 나는 H가 아니고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A와 B에 관해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가 기억 장애라고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A나 B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득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만 모두들 내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의사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나는 하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다 쓰러졌고 그 후 입원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카나가와 현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카나가와라는 현 이름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홍화 단위도 N이 아니었고 도쿄나 일본이라는 이름도 완전히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난 일본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의사에게 그럼 원래 네가 있던 세계에서는 뭐라고 불렀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떠올리려 해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A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아 같은 반 친구라고 몇 번이고 설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아이는 없다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 훌라후프 안으로 사라진 비군, 그리고 내가 넘어져서 훌라후프를 통과했을 때의 이야기를 의사에게 몇 번 더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그건 네가 자고 있을 때 꾼 꿈일 뿐이야. 라며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도 나 자신 역시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고 이전에 살던 삶과 세계는 다 꿈이었다고 진지하게 믿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선택지 밖에는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가족과 함께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니? 라고 부모님은 내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집에 처음 보는 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상담을 받아가며 필사적으로 이 새로운 인생에 순응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단어와 정보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명이나 나라 이름은 전부 처음 듣는 것이었고 역사에 관한 것들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는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적응하지 못해 존댓말을 쓰고 바지나 속옷 같은 것도 보여지기 싫어 직접 세탁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진짜 가족이라고 마음을 먹자 이전의 인생이 마치 전생이나 꿈 같은 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서서히 이전까지 살아왔던 기억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부모님과 형의 얼굴도 옛 시골거리도 떠올리려면 한참을 생각해야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밤 종교시설에서의 기억만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기분 나쁜 웃음을 짓던 노인의 얼굴을요. 반년쯤 지나고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상담 횟수도 줄어간 끝에 나는 고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20살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애매모호한 위치였지만 새로 만난 친구들과 지내며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도 본 적 없는 방송투성이라 무척 재미있었으니까요. 이전에 살던 곳과는 달리 카나가와요는 도시였기에 하루하루가 새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돌아오고 4달 정도 지나고 나서 뜻밖의 형태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올 즈음 나는 과제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들 중에 스치듯 보이는 단어, 그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 밤 몰래 들어간 신흥종교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고 그 책을 손에 들고 필사적으로 읽어나갔습니다. 내가 살던 세계에서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던 무명 신흥 종교 단체였는데 여기서는 세계적인 종교 단체인 것입니다. 왠지 그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를 찾은 기분으로 나는 그 종교 관련 책을 몇 권씩 사서 읽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짓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는다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화장실이나 내가 본 거대한 훌라후프 원형 조형물에 관한 건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내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무의식 중에 꿈에 나온 것뿐이야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기껏 친절하게 대해주는 새 가족과 친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나를 보고 기뻐하며 안심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또한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날 그 종교에서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결국 나는 과거를 잊고 못 본 척하기로 결심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나는 도쿄에서 일하고 있는 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착한 여성을 만나 약혼까지 했고 남들과 비슷하게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인지 의아하시겠지요. 지난달 우리 집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이름이 없는 익명으로 쓰여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갑작스레 편지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전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나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을 찾는데 무척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어요. 당신은 S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편지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약혼자에게도요. 부탁드립니다. S군? 거기에 쓰여진 이름을 보고도 내게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과거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편지를 보내온 사람에게 이상하게 나는 공포도 기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남의 일처럼만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난주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내 이름은 사토 타케오입니다. 아마 지금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나와 당신만이 있는 듯합니다. 이번 달 25일 저녁 7시에 역 앞 카페로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에게 급히 전할 것이 있습니다. 꼭 혼자 와주시길. 내겐 사토 다케오라는 이름을 봐도 그것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어쩐지 만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거기에 서 있든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날 밤에 이를 말하다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지요. 기왕이면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만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렇게라도 모든 사실을 적어 남겨두려 합니다. 혹여나 내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이 글은 나의 약혼녀랑 여동생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